자, 빨리 이분을 만나봐야 됩니다. 지금 긴급 상황입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뭐 저기 닭강정 장사를 하고 싶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잠깐 들었는데. 아니요, 하고 싶은 건 아니고 네. 이제 동해안에 가면 이제 만석 닭강정이라고 네, 맞습니다. 맛있잖아요. 유명하죠. 예, 가면 이제 장사가 잘 돼서 어쨌든 사장님께서 돈도 크게 버시고 건물을 굉장히 또 아주 올리셨죠. 아. 반도체 공장 같은 건물을 올리셨어요. 반도체 그래요. 그래서 만석 이제 반도체. 뭐 그래서 네. 야, 이제 대학 들어가려고 밤잠 안 자고 공부해서 에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들어가서 에이. 또 막 이제 입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취직을 하고 증권맨이니까 여의도에 뭐 새벽부터 와가지고 회의를 하고 뭐 종목 분석하고 좀 약간 허무할 때가 있죠. 만석 닭강정 같은 회사를 보면 뭐 어쨌든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닭강정 부럽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길게 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인생이란 게 원래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분이 어떤 분들이랑 경쟁을 했는지, 어떤 운을 또 거쳐왔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또 따져보시면 그분이 살아온 인생은 또 굉장히 힘든 구간이 있었을 거예요. 뭐 그만큼 성공하시기 전에 어떤 스토리가 있으실 건데 다 힘듭니다. 조류독감 때문에 그렇죠. 힘들고 다 막 있을 그런데 다 겁니다만. 이겨내시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너무 이제 뭐 내가 하는 일에 너무 이제 매몰돼 가지고 아. 뭐 여기에서 다른 막, 길도 찾아보다. 막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쫓아가고 매몰되고 이게 그럴 땐 약간 무너지거든요. 그러고 보면 꼭 그렇게 인생을 살 필요가 있나? 근데 예. 오히려 닭강정집 사장님이 박근영 부장님 요 방송을 혹시 보신다면 아, 저 사람은 매일 주식 얘기하고 돈도 많고 좋은 정보도 많을 테니까 엄청난 부자겠지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부러워하실 수도 예, 있어요. 각자가 또 이제 보는 관점이 있으니까. 아이고 난 닭 튀긴다고 죽겠다. 막 이러면서. 근데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소위 말하면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밤잠 못 자고 뭐 이렇게 식재료 그럼요, 준비하고 그럼요. 엄청 힘든 구간이 분명히 뭐 저희가 모르는 더 큰 힘듦이 있기 때문에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럼요. 그 성공에 대한 어떤 그런 노력이 또 있을 거니까 존경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열심히 해야죠, 저희도. 그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지금 댓글에 그래도 뭐 지금의 사모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그게 최대 수확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다님께서 남의 돈 먹는 건 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 특히 시장 보면서 더 느낍니다. 남의 돈 먹는 건 진짜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 동향부터 먼저 짚어주신다면요. 네, 코스피는 3.7포인트 일단 약보합 출발을 보이긴 했습니다. 생각보다 뭐 강했던 미국의 물가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장전 알려진 미국과 영국이 홍해 위협에 예멘 내 후티 반군 공습을 시작했다. 이게 약간 오늘 아침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유가도 많이 올랐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일단 하락 출발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장 시작 전에 이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3.7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했다는 것은 뭐 그렇게 급락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냥 좀 뭐 고민되는 뭐 이런 일이 있구나 정도 수준으로서 좀 생각을 사실 처음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그래도 견딜만 하게 시작을 했었는데 장 시작하면서 일단 외국인들은 현선물 매도로 시작했고 기관은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 출발을 일단 보였습니다. 반도체와 소부장 그리고 해운과 조선, 정유와 화학 그리고 제약바이오 화장품과 여행, 엔터미디어, 은행, 보험 이렇게 강세 출발을 보였고 그 외에도 LPG나 도시가스, 그다음에 물류나 제사이동통신, 로봇, 편의점, 우주항공, 결제 등의 테마군이 일단 강세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테슬라 등의 약세 이슈로 2차 전지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벤트 소멸에 의한 일부 가상화폐나 뭐 STO, 뭐 NFT 이쪽과 관련된 쪽도 일단 낙폭이 오전에는 두드러졌죠. 잠시 상승 전환했던 시장이 9시 30분을 지나면서 주가지수 선물이 다시 장중 저점을 하향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2,525포인트를 지지하던 코스피가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이 오전에 이제 종료했다. 이렇게 또 뉴스가 나오면서 10시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11시 경에는 보합권까지 또 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후 들면서 코스피는 외국인 현선물 매물 부담에 또다시 하락을 보였는데요. 오후장에는 주가지수 선물이 쭉 그냥 한 방향으로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8거래 연속 하락세가 기록했고요. 반도체와 2차
2차전지, 건강관리 핵심 업종 중심으로 외국인들 매물이 출혈했고 코스피 하방 압력을 높이면서 여타 아시아 증시 대비 좀 언더퍼폼을 했습니다.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빠지려면 비슷하게 빠지면 괜찮은데 한국이 또 유독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그쵸. 보였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철강과 원수 창고 외에 대부분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업종만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일단 전반적으로 기관은 코스피에서 원수 창고와 서비스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대부분 업종을 매도 우위로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들의 증시 자금 유입에도 유출에도 밤사이 달러 약세 영향에 1310원대에서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고 업종별로는 보험업종이 다소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뒤이어서 원수 창고가 홍해 지역 내 긴장감 고조되면서 흥하해운이 상한가 올라가기도 했고 대한해운과 HMM 등의 해운주가 급등했고요. 이외의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특히 의료정밀과 의약품이 가장 부진했습니다. 증권의 경우에는 전일 비트코인 ETF 승인 호재에 급등했던 한화투자증권 등이 곧바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급락했고요. 전기차 수요 냉각 우려 확대 때문에 2차전지 밸류 체인이 약세를 보인 것이 특징입니다. 철강, 금속, 화학이라든지 전기전자 수익률 하위권에 위치를 했고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 동반 자금 유출되면서 하락했는데 연초 이후에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였던 만큼 오히려 오늘은 또 차익 매물이 꽤 많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전업종이 약세 기록하면서 특히 오락문화나 디지털 컨텐츠 하락세가 뚜렷했고 한편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 로봇 사업 부분 상하 강화 기대감 때문에 로봇 테마가 또 부각되면서 뉴로메카나 로봇스타 이런 종목들도 급등세를 보여서 오늘 또 로봇주가 좀 특징적으로 오늘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막 지수가 전반적으로 많이 빠지는데 그래도 테마별로는 또 순환매가 또 좀 도는 것 같아요. 네. 뭐 지난주에는 GPT 스토어 관련돼서 그런 쪽 많이 그쵸. 올랐었고 비트코인도 비트코인 관련돼서 올랐었고 뭐 주도주가 못 가니까 계속 뺑뺑이 돌리는 뺑뺑이 그런 돌리는 시장인 것 같아요. 제일 억울한 거는 이제 뭐 미국도 보합, 나스닥도 보합, 일본은 진짜 잘 가고 상해도 뭐 올랐고 오늘 근데 우리만 지금 줄창 빠지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이 계속 좀 드는. 뭐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뭐 작년에 외국인이 선물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사다가 베이시스가 뭐 거의 백어데이션 굉장히 크게 났었는데 네. 정상으로 되면서 오늘도 선물 매도 꽤 했잖아요. 외국인이 그 물량들이 꽤 나온 것 같고 기관 쪽 물량들이 이제 배당 받고 나니까 좀 파는 물량들도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기관 쪽 매도가 조금 잦아드는 그다음에 외국인 선물 매도가 좀 잦아드는 시점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될지는 언제까지는 모르고. 그들 마음이니까. 부장님 코멘트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어차피 이제 1월 2일 날 첫 방송 때 이제 그날 첫날 좀 주가들이 좋았을 때 좋았죠. 경계를 하자는 말씀은 이미 저도 드렸었고 12월 매물에 금융투자 매물이 뭐 한 5조 원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1월 달쯤에는 그 이상 팔 것이다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뭐 그 이상을 팔지 뭐 조금 더 뭐 조금 적게 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분위기는 연말에 샀던 거는 좀 이제 뱉어내는 그런 쪽으로 차익 실현하는. 물건이 나올 건데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프로그램 이런 것들만 좀 움직이고 현물에는 크게 외국인들은 지금 크게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그러면 지수 플레이는 별로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 연말쯤에는 EPS 상승 속도보다는 주가 상승 속도가 좀 빨랐다는 점을 제가 강조를 드렸고 네. 이제 제 시간 끝나고 이제 이경민 팀장 나오시겠지만은 아마 코스피 기준 2,500포인트 조금 하회하면 매수 기회다 뭐 그런 기회죠, 말씀을 하실 기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오늘 뭐 2,500 한 25포인트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2,500포인트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조정 국면으로 보더라도 뭐 2,500포인트 전후로 해가지고 최근에 보면 2,500을 저항으로 해서 뭐 2,400, 7, 80 이 정도에서 계속 지지받다가 그 다음에 땡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중요한 마디까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수대 정도면 조금 낙폭 과대한 뭐 올해 업황이나 실적이 좀 좋아질 거로 보이는 종목들은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으로 좀 접근해야 될 지수단이 좀 온 거 아니냐 이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지수가 당장 뭐 1월 달부터 당장부터 V자 반등이 나오냐 그것보다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3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너무 선방이 빨리 들어가 있고 네. 올해 이제 6회 이상의 뭐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장이 반영이 막 됐는데 실제로는 지금 시장에서 뭐 3회 정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계속 금리 인하 시기도 3월이 좀 빠르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3월에 금리 인하를 막상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이유로 3월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이제 어떤 이유가 설명되느냐.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금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시장이 조금 냉각될 것을 우려해서 살짝 좀 보험적인 성격의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이제 뭐 시장에서 악재로는 작용하지 않을 텐데 뭐 경기가 뭐 냉각되고 뭐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뭐 하나 부러지고 네, 뭐 그러면서 뭐 금리를 인하를 한다 이런 거는 악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스토리가 어떻게 가냐를 좀 더 알겠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여울님께서 백어데이션이 뭐예요? 그런데 금요일날 어려운 말씀 쓰지 마시고 좀 죄송합니다. 찬찬히 죄송합니다. 쉬운 말로 짧게. 사과드립니다. 예. 현물 가격보다 선물 가격이 낮은 걸 백어데이션이라고 하고 아 현물 가격이 더 낮은 거.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은 걸 콘덴고라고 합니다. 콘탱고. 콘덴고가 정상인데 작년 말에는 약간 이제 배당 관련된 이슈가 있었어요. 네. 우리 이제 배당 기준일이 바뀐 거 저희가 방송에도 여러 번 했죠. 금융주 원래 이제 배당 기준일이 마지막 거래일에서 이틀 전 이게 그때까지 갖고 있으면 이제 배당을 받는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면서 배당 얼마 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 종목을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4월에 이제 금융주들 뭐 KB금융을 비롯해서 배당 많이 하는 쪽들이 3월 말 정도에 배당을 결정해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뭐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외국인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원래 그러면 배당락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원래 배당락으로 1점 몇 %가 하락해야 돼요.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네. 선물 가격이 굉장히 선물 이론가 계산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네, 간단하게 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네. 선물 가격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어요. 선물 가격이 저평가되어 그러니까 있었다. 외국인이 막 샀겠지. 외국인들이 싸니까. 샀죠. 예상 그 이론가보다 싸니까 외국인들이 막 샀겠지. 네. 근데 이제 배당이 끝나고 나니까 그 반대 포지션이 나와. 선물을 계속 파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설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탄여울님. 됐을 겁니다. 자, 네. 오케이. 갈 길이 멉니다. 지금 한번 가볼게요, 부장님. 네. 자, 첫 번째 이슈. 오늘 해운, 정유, LPG 이런 게 올랐는데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요게 이유였습니다. 네, 뭐 지금 미국과 영국이 이제 친이란 예멘 반군인 후티와 관련된 예멘 내에 어떤 표적에 대해서 공습을 오전에 일단 시작했다 알려졌습니다. 사실 약간 확전될까봐 좀 두려움이 있는데 이게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이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란까지 움직이거나 이래 버리면 조금 두려움이 생깁니다. 확전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일단은 뭐 그런 뉴스는 아직까지는 들리진 않습니다. 예, 지난해 말 홍해에서 이제 후티의 상선 공격이 시작된 건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고 다국 조건에 이제 이번은 첫 공습이죠.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항공모함에 배를 보내서 이렇게 호위송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뭐 프로젝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군사 작전을 이제 했는데 네. 호위 정도만 하지만 배가 뭐 한두 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떻게 일일이 다 호위를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도 나오고 그래서 일부 이제 뭐 납포되기도 하고 이거 공격을 받기도 했던 그런 이제 배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후티의 홍해 위협에 대한 직접 대응으로 이날 폭격이 일단 이루어졌고 미국과 영국의 폭격이 캐나다, 호주, 바레인 네덜란드 등의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몇 개국이 이제 합계해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네. 약간 이게 또 좀 커지는 거 아닌가라는 사실 두려움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로이터 통신에 이와 관련된 미국과 영국의 공습과 관련된 이제 보도가 일단 오전에 이렇게 나왔고요. 자, 두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제 최근 중동 해역의 선박 공격 현황을 보여주는 요 맵이 좀 잘 나와 있는 것 네, 같아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멘 이슬람 반군 후티가 이제 홍해 인근 지난 선박들을 공격을 요 부분에서 했고 이제 11일 오전입니다. 이란군이 오만만에서 미국 유조선도 납포를 했습니다. 아하. 오른쪽 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 유조선을 납포하니까 또 가만히 안 있기가 있죠. 좀 이건 힘들어요. 절대 가만 못 있죠. 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오늘 공습이 이루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반군이 뭐 지난해 10월부터 이제 가자 지구 전쟁 발발 이후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일단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일단 공격하거나 뭐 납포를 하거나 그렇게 됐는데 상선에 대한 공격 위협이 한 30차례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횟수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란이 11일 걸프 해역에 페르시아만과 이어진 오만만에서 미국 유조선을 아까 납포했다는 위치를 제가 보여드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해상 선박 공격으로 세 주요 교역류가 이제 위협을 받으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에너지 수송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 위기가 좀 여러 가지 고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운 운임과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번 이제 방송상에서 말씀드렸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상하이 컨테이너섬 관련된 지수가 꽤 많이 올라온 것도 제가 도표로도 보여드렸고 매일매일 네. 좀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렸던 흥하해운, 뭐 대한해운 등등 포함해서 해운주라든지 흥구석유, 뭐 중앙에너비스, 대성에너지, GSE 같은 이렇게 LPG나 도시가스, 뭐 정유 이런 관련된 에너지 테마군이 올라왔다 볼 수 있겠고, 뭐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결국 이제 방산 관련된 쪽이나 우주항공, 전쟁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움직였죠. 그리고 일부 음식료, 뭐 사료 테마 이런 쪽도 역시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좀 잘못하면 또 인플레 자극할 수 있는 또 여건이 될 수 그렇죠. 있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커지지 않도록 이게 좀 잘 정리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는 또 이것도 좀 약간 충격이었어요. 충격이네요, 진짜 이거. 네. 사진 띄워주시면 예멘 후티 반군이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을 공격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을 공격했다. 네,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이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좀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오후부터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예멘 반군 관련해 가지고 미국과 영국이 폭격을 했다. 그리고 폭격이 마무리됐다는 게 오전에 나왔고, 그 뒤에 이제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 공격 이야기가 이제 뉴스가 또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오후 내내 좀 힘을 못 받고 좀 굉장히 좀 두려워하면서 주가들이 좀 하방으로 좀 잡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오케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다. 네. 요게 또 어떻게 확대가 되는 건지, 확대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확대가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보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석유화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락했는데 올해도 저조한 업황이 지속된다. 아, 언제까지 이거 참. 근데 이제 아이고야. 그렇죠. 순수 NCC 업황들이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좋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약간 스페셜티 제품을 하는 섹터들은 그래도 조금 낫긴 했습니다만 순수 석유화학 쪽은 별로 좋지 못했고, 정유도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이제 $70 선에서 딱 이제 잡혀 있으니까 정유주도 만만치 않은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실제 이제 NH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증설 전망치가 감소됐습니다만 석유화학 업황을 조금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낮은 가동률과 높은 유가 그리고 수요 성장률 둔화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현재 석유화학 설비 가동률이 과거 평균치를 크게 하회하기 때문에 증설 규모와 이렇게 여부와 상관없이 24년 공급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완만한 가동률 상승 구간에서는 제품 공급이 증가하는데 원재료인 납사 가격 강세가 또 동반되면서 스프레드 상승이 나타나기 되게 어렵겠죠. 원재료가 올라가니까. 아울러서 석유 산업의 이제 본격적인 업사이클이 유가가 저점에서 경기 회복을 바탕으로 상승하면 굉장히 좋은 사이클인데, 현재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배럴당 $70 상회하는 유가가 아직까지는 이제 NH투자증권의 뭐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석유화학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수준의 유가 수준이다. 그리고 높아진 금리나 경기 성장률 둔화 때문에 석유화학 제품 관련된 석유 수요 성장률도 조금은 둔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으로서는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범용성 석유 제품 화학과 더불어서 차별했던 제품, 뭐 우리가 말하는 스판덱스 제품이라든지 탄소 섬유 뭐 이런 것들 관련된 종목, 뭐 딱 떠오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이라든지 사업 포트폴리오 중에 이제 태양광이나 2차 전지를 함께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기업을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또 가습기 살균제 2심 유죄 판결 소식도 오늘 좀 부정적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부정적인 작용도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2심 유죄 판결. 예, 그렇습니다. 애경산업하고 SK케미칼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영향을 또 미쳤는데, 네. 자, 사진을 4개 정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은 글로벌 에틸렌 신규 증설 전망입니다. 이 NH투자증권의 자료인데, 왼쪽 보시면은 회색처럼 보이는 게 이제 8월달 에틸렌 증설 전망 관련이었고요. 파란색은 에틸렌 증설 전량 12월 전망입니다. 증설이 확실히 좀 떨어지는 분위기예요. 많이 줄었네요. 네, 그런 분위기고, 가동률 전망도 오른쪽 보시면은 짙은 파란색이 12월 전망이고, 점선이 오른쪽 끝에 점선이 가동률 8월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가동률이 오히려 올라가죠. 전체적으로. 뭐 그리고 증설은 좀 빠지고요. 그다음 사진 보시면 PE 제품입니다. PE 제품. PE 제품도 대부분 24년까지는 12월 전망치가 좀 올라오는데 25년, 26년도부터는 증설이 좀 줄어듭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가동률도 그렇게 많이 못 올라와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글로벌 PP 신규 승조입니다. 이것도 뭐 비슷한 흐름이고 PP 가동률도 뭐 거의 바닥권에서 매물고 있다. 이렇게 26년까지도 거의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요. 마지막 사진 보시면은 ICIS 역시 25년까지 아시아 역내 PE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뭐 약세 국면이 계속 좀 횡보하면서 계속 수요가 증가하지 못하는 이런 쪽으로 좀 보수적인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순수학은 진짜 힘드네요. 여기다가 이게 사실 이제 중국 부동산 문제도 있고 부동산에서 수요가 많이 플러스 네. 일어나니까 오늘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것들 최근에 보면 뭐 저희도 언더스탠딩이나 이런 데 많이 언급을 했지만 네. 이제 태영 사태 터지고 나서 그 다음은 어디냐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뭐 태영 다음으로 그 PF 자기 자본 대비 PF 높은 뭐 롯데건설 같은 거 이런 것들 언급이 되다 보니까 여기도 안 좋고 저기도 안 좋고 부동산도 안 좋고 뭐 그런데 뭐 그렇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버텨야 좋은 거예요. 수요가 살아나야 되는데. 네. 근데 뭐 사실 뭐 저는 이제 신세계나 코롱 계열 건설사가 조금 더 이제 상황이 조금 더 좋지 못할 것 같긴 한데 뭐 태양건설 이후에 뭐 다른 건설사가 또 불거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롯데건설은 최근에 이제 자금 조달 이렇게 뭐 자체 뭐 이렇게 전단체나 이게 이제 리테일 쪽으로 지금 매출하는 네. 채권 금리를 보니까 고객 수익률이 한 6.7% 정도 제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롯데건설은 금리 수준이 그렇게 심각하게 발작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죠. 롯데건설이 뭐 크게 이 정도 금리면 문제가 될 이유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제 채권 시장이 가장 정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6%대 정도면 롯데건설은 당장 무슨 문제가 터질 만한 시그널은 주지는 않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작년 상반기에는 12%까지 거의 치솟았거든요. 네. 그때 뭐, 예, 그 뭐 레고랜드 그렇죠. 터지고 계열사들 막 그다 자금 막 수혈해주고 이럴 때는 그때 뭐 12% 이상 그 정도까지 치솟았어 제가 알기로는. 근데 지금 최근에 확인해 보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괜찮다. 고객들에게 제시되는 롯데건설 뭐 이렇게 관련된 채권 금리가 6%대 한 초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뭐 시장에서 바라보는 채권 시장에서 바라보는 롯데건설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든다. 오히려 GS건설이 더 많이 튀어오르겠죠. 작년에 상반기에 좀 여러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 인천 쪽에 관련된. 그래서 GS건설 아마 채권 금리가 훨씬 높을 겁니다.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순수화학도 역시나 전반적인 경기, 수요 이런 게 또 안 올라와 주니까 좀 힘든 상황이고. 또 우리 시장 축을 담당하는 2차 전지 요게 또 하락하는데 안 좋은 뉴스가 계속 있죠. 네, 뭐 전날 이제 테슬라도 거의 3% 가까이 빠졌고요. 리비안 뭐 루시드급 다 빠졌는데 몇 가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테슬라가 미국 공장 직원들에게 임금 인상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뭐 나쁜 일은 사실은 아니죠. 돈을 많이 벌었으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의 테슬라 공장에 게시된 전단 내용에 미국에 있는 테슬라의 모든 생산지는 새해부터 시장 조정치의 임금 인상을 받게 된다고 전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임금이 얼마나 올라갈지는 다만 공개가 안 됐다고 하는데 뭐 이제 뭐 너무 많이 벌어서 이제 뭐 줬으니까 좋은 건데 네. 그래도 이제 임금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제 고정비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익률을 일단 이익률 고정비를 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두 번째가 좀 더 심각한 이슈인 것 같아요. 이건 진짜 큰 뉴스죠. 네, 글로벌 렌터카 업체인 허츠가 자사의 전기차 2만 대 가량을 팔기로 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허츠가 이제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하고 글로벌 지사에 보유한 전기차 가운데 2만 대가 허츠가 보유한 전체 물량의 3분의 1 정도 물량입니다. 그래서 그걸 팔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허츠는 지난 10월 3일 3분기에서 전기차 보유 규모의 확대가 당초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었고 렌트카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기존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좀 더 선호하고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선호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사를 보니까 가장 큰 이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게 사고 났을 때 고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네. 그리고 감가상각을 너무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싹 다 팔고 2만 대 다 그냥 내연기관차로 돌아가겠다. 네, 뭐 그 이야기는 저도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다음 사진 보시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이야기를 했죠. 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치가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영증권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몇 가지 코멘트를 신영증권에서 냈습니다. 네. 자, EV 렌탈 수요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다. 음. 뭐 이것도 좀 중요한 이슈이고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대신 허츠는 이 돈으로 내연기관차를 구매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업계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쇼크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허츠가 이제 자칭으로서 플러그인 강자로 자리매김하겠다. 굉장히 큰 소리를 치고 플릿 관련해서 이제 이 전기차를 많이 구입하겠다 이야기를 했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츠가 21년 테슬라 EV 10만 대를 구매하는 파격적인 뭐 일단 계약을 거래를 했죠. 그래서 테슬라 시총이 1조 달러 넘어선 계기가 됐는데 이후에도 22년 스웨덴 폴스타라든지 GM 추가 도입 계획도 발표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허츠의 변심이 얼리 어댑터들의 EV 구매는 완료가 됐고 일반 대중들이 EV로 돌아설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서 주행 중에 뭐 배터리 방전에 대한 우려, 가격 비싼 가격 그리고 충전 문제 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테슬라의 대대적인 판매가 이제 가격 인하로 EV 중고차 가격이 급락하니까 이것도 이제 감가상각이 있고요. 그래서 EV가 가뜩이나 수리 비용도 높은데 감가상각이 너무 커지니까 이제 허츠 입장에서는 되게 골칫거리죠. 이런 것도 이유가 됐다. 조금 그리고 시간을 뭐, 드릴까요? 뭐 뉴스가 또 몇 가지 또 더 나온 게 네. 테슬라가 또 중국에서 전기차 가격 또 내린다고. 음. 얼마 전에 비아디한테 판매량 역전됐잖아요. 네. 중국 내에서도. 그래서 그거 하면 어떻게 많이 팔려면 가격 가격 내려야지. 내려야죠. 가격 내리면 또 경쟁이 심해지고. 그리고 또 이 뉴스는 우리가 현대차나 기아가 미국에서 팔 수 있는 건 렌트 업체 IRA 그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건 렌트 업체 네, 뿐인데 네. 허츠나 이런 데 팔아야 되는데 얘들 테슬라 전기차 다시 판다 그러니까 안 살 거 아니야. 그러면 올해 사실 그 미국의 전기차 공장 지어지기 전까지는 전기차 판매량은 조금 더 둔화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에 하이브리드는 또 잘 하고 있으니까 약간 자동차 쪽에 우리나 현대기아차 부품주 여기에 대한 전략도 조금 달리 가져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결국은 이제 치킨 게임으로 들어가고 아유. 있는 거죠. 벌써 작년에 들어갔죠. 거죠. 여기서 유일하게 테슬라만 살아남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렇지. 살아남는 거는 한두 개. 테슬라 포함해서. 네, 그렇기도 하고.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 뭐 감기 기운이 아직 있어가지고. 2차 전지 물리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지금도 지금 여기 바람이 폭풍 세가지고. 펄럭. 원고가 막 펄럭입니다 지금. 예, 아무튼 이제 그런데 다음 사진 그 로이터 통신 기사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이것도 이제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이게 뭐냐면 로이터 통신 베를린. 자료인데요. 띄워주시면 이게 뭐냐면 테슬라가 홍해 항로 리스크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 베를린 공장 생산을 2주 동안, 그러니까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생산 자체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예 멈춘다. 예, 그래서 테슬라가 홍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운송 경로 변경 등 때문에 부품 부족 때문에 이제 만들지를 못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뭐 이것도 사실은 물건을 못 만들면 뭐 출하를 뭐 그렇죠. 물론 이제 출하를 재고가 있어서 줄이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것도 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가 좀 좋지 못했고 역시 이제 아직 실적 발표는 안 됐지만 뭐 양극재나 이런 쪽은 여전히 이제 좋을 리가 없겠죠. 4분기는 쇼크가 나올 걸로 네. 보여요. 그래서 뭐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말 뭐 4분기 분기 이익이 뭐 적자가 만약에 나와버리면 시장에서 조금 이제 물론 이제 안 좋을 거란 건 이미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뭐 가격도 많이 빠져서 뭐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별로 안 좋은 걸 알고 있으니 2차 전지 종목을 지금 바로 끌어당기는 수급이 들어오기에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허츠도 그렇고 또 여러 이제 OEM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관련된 생산이나 이런 계획도 좀 연기시키고 뒤로 미루고 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좀 달라지거나 아니면 이제 판매량, 큐의 증가가 확실히 나오는 어떤 시그널에 대한 뉴스가 또 나와준다면 뭐 많이 빠졌으니까는 뭐 아무리 실적이 안 좋아도 주가는 바닥을 찍고 급반등이 나올 텐데 그 시기가 이제 시장에서 보는 시기는 1분기보다는 좀 2분기로 좀 넘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와서 조금 2차 전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 실적을 뭐 발표를 했는데 네. 보조금 빼고 나니까 사실은 자체 영업이익은 너무 작았잖아요. 보조금이 뭐 2천억 대가 이상 나오고 실제 본연의 영업이익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조금 지금은 어려운 시기를 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거 어떻게 됐죠? 그 GM이나 포드가 보조금 다 내놓으라고
했었잖아요. 엔솔한테? 어. 음, 근데 주진 않고 있나 보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질러 보는 거지 뭐. 아이. 달라고. 저쪽 동네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허츠의 2만 대 EV 차량 중에 80%가 테슬라니까 테슬라 차 자체가 매력이 없어서 얘네가 이거를 가져가는 거지 전기차 자체는 문제 없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럴 리가 있나? 근본적인 뭐 각자의 생각은 다르니까. 그럼 한번 뭐가 생각을- 좋은데? 테슬라 빼고 뭐가 좋은데? 나- 폴스타? 아이 그쪽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 ID4?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시죠. 자, 섬유의복 업체 지난해 4분기 실적 부진 전망 등의 의류 또 하락 얘기입니다. 네, 뭐 키움증권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나 소비 경기 위축 뭐 이건 계속 이야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일부 기저 부담이 좀 적은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제 의류 업종들이 조금 좋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4분기 실적은 대체로 저조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도 경기 전망이 지금 조금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당분간 보수적인 관점을 좀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키움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내수는 이제 일부 기저 부담이 낮은 업체를 제외하고는 지지부진한 실적 흐름이 지속될 거다 이게 봤습니다. 그래서 뭐 F&F나 감성코퍼레이션, 뭐 JS코퍼레이션 등등 좀 좋지는 못한데 뭐 해외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룰루레몬이나 이런 쪽은 네. 또 실적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특수 쪽에 좀 있는 스페셜티 제품들은 또 나름 선전을 또 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석유화학도 그런 거 관련된 뭐 효성그룹이나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쪽은 또 괜찮은 모습이 보일 수 있어서 조금 선별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본연의 의료 업종 자체는 밸류에이션이 워낙 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PER 4배 뭐 이런 수준이라서 약간만 재고만 좀 바닥에 나오고 수요만 좀 회복되면 또 튀어오를 수 있는 또 구간도 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손해보험 상승인데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 또 배당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 시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방어주로서 이제 보험주가 또 평가를 받았고요. 하나증권도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험주의 3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9.8%로 좀 최근에 별로 장이 좋았는데 별로 안 좋은 주가 수준이죠. 보험주는 사실 뭐 12월 1월 달 초만 보면 뭐 시장이 꽤 올랐잖아요, 종목들도. 근데 이제 오히려 보험주는 3개월 수익률이 9.8% 마이너스로 되니까 좀 좋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금리 하락이 시작된 이후에 투심 악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손해율 상승과 보유자산 평가 손실 반영이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다.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보이는데 다만 이제 하나증권에서도 현재 주가 수준이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네. DPS를 가정하면 6% 이상의 배당 수익률이 나온다.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이익 증가율 대비 DPS 증가율이 낮더라도 안정적인 DPS가 증가 또 기대되기 때문에 보험주에 대한 저가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 봤습니다. 근데 사실 금융주가 그렇게 손이 잘 안 나가는 섹터잖아요.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만 좀 보는 섹터이긴 한데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항상 이제 방어주들, 뭐 보험이나 뭐 은행, 뭐 통신 이런 쪽은 이제 오르지는 못해도 버티거나 뭐 살짝 플러스가 나오거나 이런 정도이고요. 근데 시장이 막상 이제 바닥을 보고 올라오면 또 많이 빠진 성장주나 이런 쪽에서 또 역시나 튀어오른 탄력은 더 클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보험주나 이쪽은 조금 손이 잘 안 나갑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금요일까지 쉽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우리 박근영 부장님이 리포트까지 뉴스까지 잘 정리를 또 해 주신 것 같고 토요일 일요일 날 대만 총통 선거 그리고 또 중동에서 일어나는 이슈들 이런 거 보고 또 월요일 잘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심층 인터뷰에서는 대신증권 이경윤 부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 그리고 뭐 우리나라 국내적인 문제들 이런 거 한번 시장 전반적인 진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데일리 인트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아,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